이번 주 시사톡톡에서는 금투세 찬반 논란의 핵심 쟁점과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먼저 오늘 모신 두 분 패널 소개하겠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계획센터 실행위원 맡고 계신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투자자들 사이에서 이른바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져 있는 분 있죠. 박순혁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토론 앞서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 무엇인지 정리 내용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와 관련해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소득 발생 유무와 관계없이 과세하는 증권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 금융투자로 인해 소득이 발생하면 과세되는 세금입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대원칙과 근로소득처럼 투자소득에도 과세해야 한다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지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습니다. 투자자가 주식 투자로 5천만 원, 펀드 등 기타 상품으로 250만 원 이상 소득을 거둘 경우 초과분의 22%, 3억 원 초과분은 27.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2020년 당시 여야 합의로 금투세 도입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2022년 12월 여야가 금투세 도입을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해 시행은 다시 2025년으로 밀렸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공약으로 금투세 폐지를 내걸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초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공식화했습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를 정부의 정책으로 확정했습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국민의힘도 금투세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웠고 22대 국회 쟁점 법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 5천만 원 이상 금융투자 소득을 올리는 사람은 약 15만 명, 전체 투자자의 1% 수준으로 세금은 1조 5천억 원이 거칠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금투세 시행을 찬성하는 입장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기본적인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금투세를 도입하는 대신 증권 거래세를 인하 폐지하면 개미 투자자들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미국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상장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 세금을 매기고 있다는 점도 꼽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투자자와 법인세를 내는 기관을 제외하는 형평성 문제, 연말정산이나 건강보험 등에 영향을 끼쳐 오히려 중산층의 세부담을 키울 것, 국내 증시 자금 이탈로 인한 주가 하락, 증시 부진으로 단타가 성행할 것이라는 우려와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주식 투자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겠다는 정부 정책이 유지되어야 하느냐는 질문에 27%가 유지, 57%는 유지되지 않아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보다 앞서 한국갤럽이 4월 말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금투세를 시행해야 한다 44%,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38%로 팽팽하게 나타났습니다. 찬반 주장이 맞서는 가운데 국회 국민동의청원에는 폐지 청원 동의자 수가 소관위원회 청원 심사 기준인 5만 명을 넘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폐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법 개정이 필요한 만큼 거대 야당 협조 없이는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기 어려운 상황에서 금투세 도입은 6개월 남짓 앞두고 여전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시사톡톡 김은혜입니다. 자, 먼저 여러 가지 입장이 걸려 있다고는 하지만 두 분이 찬성과 반대하는 이유를 들어야지 좀 더 선명해 질 것 같아서 짧게 이상민 연구위원께 먼저 찬성하시는 핵심 이유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고요. 글로벌 스탠다드를 통해서도 당연한 거고 이 조세 원리를 통해서도 당연한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것은 대원칙인 거고요. 제가 근로를 제공해서 소득이 생기나 사업을 해서 소득이 생기나 당연히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현재 이 주식을 투자해서 소득이 생겼다. 거기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고 있지 않거든요. 이거는 조세 원리에도 부합하지 않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전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이번에 박순혁 선생님.
반대 이유가 뭡니까? 예, 저는 이제 세 가지 그 이유 때문에 이제 반대를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금투세를 도입했을 경우에 막대한 세수 결손이 예상이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금투세 도입에 따른 엄청난 이제 그 부작용이 이제 우려되기 때문에 반대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제 앞으로 계속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금투세 시행을 반대했던 논점이 주장이 뭐였냐면 세 가지 이유를 들어서 반대를 하셨는데 제일 처음에 반대했던 근거를 들었던 것이 주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일 것이다. 그것을 이번에 이제 정부 여당이 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당론 1호 법안으로 지정해서 완전 폐지 주장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오히려 유발한다. 이 법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먼저 이 반대하는 입장이신 박순혁 작가에게 금투세 도입 시에 한국 증시가 저평가 현상 오히려 강화될 것이다. 예, 이렇게 주장하는데 왜 그러지? 예, 뭐 그거는 뭐 너무나 이제 당연한 거니까요.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은 이제 그 경제학 교과서에도 나오는 얘기지만 이제 세금을 특정 그 자산에 부과했을 때 그 자산에 대한 이제 수요가 줄어들면서 당연히 이제 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거는 뭐 경제 원리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이제 그렇고 그다음에 현실적으로도 지금 그 4월달에 이제 그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고 금투세 가 좀 강행될 것 같은 이제 이런 분위기가 나오자 이제 그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 금투세 도입이 두려워서 지금 돈을 다 빼서 미국 증시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이제 지난 5월 한 달에만 한국 증시를 빠져서 미국 증시로 이제 자금 이탈된 게 3조 원입니다. 이제 최근에 그 한국 거버넌스 포럼 쪽에서 이제 얘기가 이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면은 대략 한 15조 원 정도의 이제 투자 자금 이탈이 있을 거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고 많은 이제 이 그 현업에서 뛰고 있는 이제 이 저희 동기들 이제 증권 쪽 뭐 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봐도 다 동일한 말씀을 하시니까 뭐 이거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론적으로 보면은 나중에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예측과 현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면 실제로 돈이 빠져나가고 더 빠져나갈 것이다. 이거는 경제학적 이론이 아니라 그냥 현실이다. 고 보시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반대로 이상민 위원님,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정반대로 얘기하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너무 명확한 사안인데요. 네. 지금 미국은 이 금융투자세가 이미 도입이 되고 있죠. 이미 금투세가 도입된 나라의 주식은 굉장히 좋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여태까지 한 번도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이게 주식이 안 좋고 계속 과세를 했던 미국은 주식이 좋은데 이것을 보고 뭐 금투세를 도입하면 주식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미국으로 많이 주식 그 투자 자금이 가고 있다고 하는데 미국은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에 지금 주식 자금이 많이 가고 있습니다. 이 말은 금투세와 상관없이 주식이 오를 것 같으면은 돈이 몰리고 주식이 오르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돈이 몰리지 않는다라는 명확한 사실을 증명을 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주식 시장이라는 것은 미래를 선반영하는 시장입니다. 미래가 좋을 것 같으면은 먼저 오르고 미래에 악재가 생길 것 같으면은 미리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뭔 소리냐면은 이미 2022년도에 추경호 당시 그 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서 금투세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20년도에 도입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시행 시점이 25년입니다. 5년 동안에 이미 금투세는 도입이 된다고 여야 합의를 통해서 이 추경호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를 통해서 이미 법이 통과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영향은 이미 시장에 선 반영됐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네. 금투세라는 세금이 싫어서 금투세를 내는 시장인 미국에 투자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부분은 지금 현재 미국에 예, 예. 투자를 하면은 미국 투자에서 소득이 생기면은 세금을 내요. 아니 세금이 싫어서 세금을 내는 자산을 매입했다. 이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네. 그 부분은 저기 사실을 조금 호도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좀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이제 웬만하면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그 미국은 지금 이제 금투세만 있고요. 거래세는 없어요. 대한민국은 거래세가 있는 데다가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금투세가 합쳐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한국 입장에서 한국 투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세금 둘 중에 하나만 있는 미국 시장에 투자하는 게 월등하게 유리하고 그래서 이제
3조 원의 지금 돈이 빠져나가서 지금 미국으로 가고 있는 현실이 엄연히 있는데 그 현실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어불성설이고요. 그 금투세가 도입되면서 거래세는 점점 낮아지고 있거든요. 거래세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거래세가 있어서 미국으로 간다. 이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이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아니, 거래세가 지속적으로 계속 낮아졌어요. 거래세가 낮아지는 상황에서 미국이 거래세가 없기 때문에 미국으로 간다라는 것은 이거는 뭐 논리적으로 지금- 말이 안 되는 지금 얘기죠. 그러니까 아니 지금 기본적인 당장 기본적인 팩트를 왜곡하고 얘기를 하면 얘기가 안 됩니다. 두 분이 해석이 다르기 때문에 그 해석을 어떻게 할 것인가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들으시는 분들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예. 증시 저평가에 오히려 이게 이 법안이 기여한다와 증시를 올릴 수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수 있는 방식이 될 수도 있는데 한쪽은 오히려 그걸 심화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지금 현실적인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이 키를 치고 당론을 예정대로 우리는 시행하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위원 말씀하신 대로 증권 거래세율은 인하를 할 것이고 인하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금투세까지 폐지를 하게 되면 세금이 많이 부족해지지 않냐 이런 지적도 한단 말입니다. 이 지적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거래세는 금투세에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계속 인하가 되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도입이 되지 않는다면은 당연히 세수는 큰 폭의 세수 결손이 생기는 거죠. 법안을 유예하면서 증권 거래세 인하는 계속 믿고 법안 시행을 믿고 진행해 왔는데 그렇죠? 네. 저게 두세까지 잠깐만요. 예. 폐지를 하게 되면 세수가 부족해지는 건 당연하다. 어떻게 보십니까? 저게 사실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래세가 지금 인하하는 거 하고 금투세 도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애초에 이제 처음에 민주당 쪽에서 이제 2019년에 얘기할 때는 그게 이제 거래세를 인하하는 대신에 금투세를 도입하는 게 패키지였지만 지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거래세를 그냥 이제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지금 우리가 이제 2025년 되면은 거래세가 0.15%로 이제 인하되는 건데 이거는 금투세 도입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확정된 거고요. 왜 0.15%로 지금 인하를 하고 있냐면 글로벌하게 이제 거래세를 도입하고 있는 나라들의 평균 거래세율이 0.1에서 0.2%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세율 0.1%면 우리가 내도 글로벌 스탠다드한 세금을 다 부과하고 있는 거고요. 거기다가 이제 금투세가 도입되면은 이제 플러스에서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반발하는 거라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대략해서 민주당 쪽에서 추산은 한 1조 3천억 정도 세수가 더 거칠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거래세가 한 해 평균 한 8조 원 정도가 거치는데 올해 들어서 금투세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한 30% 정도 거래 대금이 줄어서 2조 4천억 정도의 지금 세수 결손이 실제로 발생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금투세를 도입하면서 사모펀드의 세율이 기존 49.5%에서 22%로 이제 인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계산해 보면은 최대 8조 원의 세수가 덜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투세를 도입함으로 해서 연간 10조 원의 세수 결손이 지금 발생하는 상황이거든요. 말씀하실 때 자꾸 사실을 왜곡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짚어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게 금투세 시행을 전제로 점점 예상하고 진행된 것이라고 이렇게 결합된 법안 그다음에 정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박순익 작가는 전혀 관계없이 그냥 따로 추진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걸 왜곡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 그것만 확인을 짧게 하고 이 세수관계 입장에는 듣겠습니다. 어떻습니까? 20년도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이 금투세 법안이 발의됐을 때 그때부터 로드맵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 주식 양도 차익의 과세를 하지 않는 대신에 거래세가 지나치게 많이 부과가 됐죠. 근데 주식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거래세가 오히려 훨씬 더 큰 부담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래세를 낮추는 과정에서 금투세를 도입된다라고 이미 2020년도부터 여야가 합의를 한 부분인 거고요. 그리고 또 사모펀드 세율이 내려간다고 했는데요. 그것은 이 현행 금투세 구조를 좀 오해한 부분이 있는 거고요. 사모펀드 세율은 금투세가 도입이 된다고 하더라도 전혀 내려가지 않습니다. 사모펀드에 투자한 사람이 그 사모펀드에서 받는 배당을 받아요. 근데 사모펀드에서 받는 이익은 그것은 금투 이익이 아니라 배당 이익으로 계속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모펀드가 설령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양도 차익을 걷는다 하더라도 그 사모펀드에 투자해서 받는 사람들의 이익은 배당 소득으로 돼서 종합
종합과세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금투세 이익이 아니라 배당 소득으로 돼서 이 사모펀드 관련된 세율은 낮아진다라고 말하는 것은 좀 금투세 구조를 오해한 것 같습니다. 네. 저기 금융투자소득세가 도입이 돼서 이제 사모펀드의 세금이 지금은 어떻게 과세가 되고 있냐면은 이제 그 배당 소득으로 돼서 이제 종합소득 이 과세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최고세율 누진세율 적용받아서 49.5%가 되는데 이번에 이제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 이제 배당을 받는 부분은 현행하고 마찬가지지만 사모펀드를 중간에 환매하든지 사모펀드를 이제 만기가 돼서 이제 돈을 만기 수익금을 찾아가게 되면 금융투자소득으로 바뀌어갖고 금융투자소득은 지금 단일세율 22%, 27.5%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모펀드 애들이 이제 그 수익자들이 49.5% 종합과세 받는 거를 분류과세로 바뀌어서 22에서 27.5%를 받게 되니까 그게 엄청난 혜택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조세정이 어긋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구멍이 난 걸 악용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구멍이 아니고 요 작가님께서 좀 오해를 하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사모펀드의 핵심은 환매 이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모펀드를 내가 구매를 한 이유는 이거를 사모펀드를 팔아서 환매를 해서 이득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데 환매를 했다 하더라도 내가 팔면 누군가는 그 사모펀드를 삽니다. 그 사모펀드를 산 사람은 사모펀드로부터 이득을 얻는 거죠. 사모펀드로부터 받는 이득은 배당 이득이 돼서 그대로 고세율의 과세가 돼요. 그런데 이 실제로 사모펀드의 핵심은 사모펀드에서 받는 돈인데 일부 투자자가 사모펀드를 환매하는 그런 굉장히 아주 작은 걸 가지고 이 사모펀드 과세 세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이런 사모펀드 이 논리를 조금 오해한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만 제가 일부 환매하는 분들은 지금 박 작가 말씀하신 내용처럼 그런 환매한 부분은 되는데 환매를 하는 얘기는 판 사람이 있으면 산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판 사람 세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 사람 세금이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사모펀드 전체 규모는 판 사람과 산 사람을 하면은 결과적으로 제로섬인 거죠. 네, 알겠습니다. 산 사람은 마찬가지로 최고 세율의 과세가 되는 겁니다. 제가 대한투자신탁이라는 펀드 회사에서 펀드를 직접 팔았고 그다음에 펀드를 직접 운영한 사람입니다. 펀드에서 이제 그 많은 수익은 환매를 통해서 나오는 거고 펀드 그 분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배당금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은 작은 부분이에요. 그건 제가 실제로 팔아봤고 운영해 봤으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전문가고 잘할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이게 분배를 받든 아니면은 분배금 이제 연말 정산 연말에 이제 상한 그 시점이 돼서 분배금 받기 전에 펀드의 가입자들이 이 분배금을 배당을 받으면은 49.5% 세금을 낼 거고 그 전에 환매해서 내가 가지고 가면은 22% 세금만 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 연말에 분배금 받기 전에 그 전에 환매를 해서 22% 세금만 내는 게 그게 이득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자, 사모펀드 협회 얘기를 들어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사모펀드에 이 혜택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모펀드 협회는 금투세를 오히려 반기겠죠. 그런데 지금 금투세를 제일 반대하는 곳이 사모펀드 협회입니다. 사모펀드 아니요. 협회 입장은 굉장히 억울해해요. 왜 우리 같은 경우는 이 나의 펀드가 주식에 투자를 해서 양도차익이 과세를 돼도 알겠습니다. 그래도 이것을 어떻게 배당 소득으로 해서 최고 세율에 적용되게 하냐. 그래서 사모펀드 협회는 너무 고세율 때문에 억울하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모펀드 협회는 왜? 그 사모펀드 협회가 아니고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이제 한국경제 그 신문에 이제 신민경 기자가 쓰신 그 기사를 보고 말씀하시는 건데 그거는 사모펀드가 총 620조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중에 한 20조 원 정도가 이제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이 있어요. 상장 주식에 투자하는 사모펀드들 같은 경우는 기존의 상장 주식은 이제 비과세 혜택을 받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과세가 되니까 그 20조에 해당하는 이제 거기서 이제 불만을 얘기하는 이제 그걸 갖고 말씀하시는 거고요. 실제로 이제 사모펀드 협회라는 거는 협회가 없고요. 금융투자협회가 있고요. 금융투자협회는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실제로 그 20조 해당되는 거기는 좀 피해를 보는 거고 나머지 600조는 이득을 보기 때문에 실제로 금융투자협회는 이 금투세 도입 관련해서 지금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은 게 지금 공식적인
입장 발표입니다. 저는 그 기사를 본 적이 없고요. 제가 금융투자협회한테 직접적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그래서 금융투자협회에서 그 사모펀드에 대응하고 있는 그 사업팀에서 저한테 메일을 보내더라고요. 우리는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고율로 과세되는 것은 억울하기 때문에 좀 잘 해달라라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보십시오. 사모펀드 협회가 없다니까요. 금투협회에서 사모펀드를 대응하고 있는 분에게 공식적으로 메일을 받았어요. 네. 사모펀드가 뒤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는 구체적인 한 집단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두 분이 다른 소스를 또 얘기하시니까요. 이 문제가 왜 어려운가 하면 찾으려면 반대되는 본인만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토론하기가 굉장히 힘든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 그래도 짚지 않으면 안 되는 핵심 쟁점 하나 더 짚고 가겠습니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온 얘기죠. 금투세를 없애면 부자들한테 세금을 줄여주는 것이다. 한쪽은 그렇고 결코 그런 입장이 아니다라는 것인데 야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자 감세라고 보십니까? 부자 감세라는 말보다는요. 이 공평과세가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근로를 제공해서 받는 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사업을 해서 받는 소득에는 과세가 되고 주식을 투자해서 얻는 소득에는 과세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것이 과연 공정한가? 이것은 근본적으로 당연히 모든 소득에 세금이 붙어야 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원칙입니다. 네. 이 기본적인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이제 과세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지금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세를 내고 있잖아요. 거래세가 도입된 그 초기 목적 자체가 이제 주식 투자에 대한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매기고 싶었는데 그게 이제 과거에는 이 전산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미진했기 때문에 조세의 편의를 위해서 사실은 거래세를 대신해서 이제 매긴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선진국 같은 경우는 거래세는 제로고 대신에 이제 이 금투세를 매기는 이제 이런 형태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조세 체계가 아직까지는 좀 이제 덜 성숙한 대한민국, 그다음에 대만, 태국, 중국 이런 좀 이제 개발도상국에 있는 나라들은 다 금투세 대신에 거래세를 내는 이런 구조로 돼 있거든요. 근데 여기다가 이제 금투세에다 플러스 거래세까지 내게 되면 이거는 이중과세니까 우리나라에만 유일한 이중과세가 되는 거니까. 그럼 장기적으로 거래세를 거의 없애고 금투세로 가는 괜찮습니까? 게, 그거는 좋죠. 원래 입장은 됩니다. 그렇게 예,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듣기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현재도 그 아주 낮은 세율의 0.15% 거래세 그 농특세 말고는 거래세는 계속 없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만 있는 이중과세라고 하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태리,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지금 현재 주식 양도차익 과세도 하면서 일정 부분 한 0.2% 정도 거래세를 부과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없다라는 거는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차익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지 않는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은 제가 이제 그 의원님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사실은 이제 거래에 대한 세금을 물리는 것보다는 이제 투자 소득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물리는 게 네, 조세 알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실 맞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이게 이제 다른 이 세법 체계들하고 지금 상충되기 네,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우리가 토론을 할 때는 이런 작은 합의 가능한 부분부터 시작을 예, 해야지. 예. 이견은 있는데 두 분도 장기적으로 갔을 때는 금투세에 따른 양도소득세 방식으로 세금 매기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에는 두 분 다 동의를 하시네요. 자,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점이 아마 그런 거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돈을 우리가 근로소득을 해도 너무 적은 소득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이 과세를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금투세도 다 매기겠다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돈을 벌면 그래도 세금은 내야지라는 선을 이제 정했는데 이 선 가지고도 이제 또 이제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개미라고 하더라도 이른바 슈퍼 왕개미 들 정도 돼야지 이 정도 관련되는 거지 다른 개미들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 제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 5천만 원 공제를 받으려면 사실은 이제 지금 우리가 어떤 그 원천징수 체계를 지금 이제 많이 적용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금투세가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이게 사실 문제예요. 원천징수를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전 금융기관을 통틀어서 이제 내가 한 그 금융기관만 지정할 수 있고 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그 소득 외에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이제 투자 수익은 이 애누리 없이 다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이제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랄까 그 사모펀드가 사실은 이제 초부자들인데 그 초부자들이 세금을 지금 절반으로 깎아주는 거니까 이제 뭐 그렇고 그다음에 좀 금액이 좀 되시면 지금 이제 이게 또 그 법인으로 투자용 법인을 만들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이게 금수세가 안 내고 다양한 세제 혜택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여의도에서는 이제 PB들이 그 거액 고객들한테 법인 같이 만듭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실제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상민 연구위원 어떻게 보십니까? 그 5천만 원이 한계잖아요. 네. 그런데 근로소득을 통해서 5천만 원을 벌면은 세금 몇백만 원 냅니다. 근데 근로소득을 하면 몇백만 원 세금을 내는데 이 주식을 통해서 5천만 원 벌면은 세금을 한 푼도 안 내요. 5천만 원 초과분만 세금을 내는 거거든요. 이것 자체가 너무 문턱이 높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원천징수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나라들도 뭐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원천징수를 합니다. 그리고 뭐 주식양도차익 관련돼서도 일부 국가들은 원천징수하는 나라도 있고요. 근데 원천징수는 저는 좀 테크니컬한 문제여서 그거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뭐 테크니컬 문제는 좀 더 그렇게 중요한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맞죠. 예. 그 테크니컬한 부분이 사실은 지금 문제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세법이 특히 디테일이 중요한데 이 법은 금투세는 지금 디테일이 너무 잘못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원천징수하는 그 디테일이 지금 엄청나게 잘못돼 있어서 그게 이제 나중에 뒤에 뭐 하여튼 다양한 문제점들을 지금 이제 양산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들을 먼저 다 수정을 해서 이게 법이 좀 제대로 이제 그 원래 법 입법 취지에 맞게끔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금투세를 도입해도 해야 된다는 게 네. 제 주장입니다. 아직까지 세세한 부분에서 고칠 게 많다는 주장이신데 이상민 위원께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 금투세 도입해서 손실 나잖아요. 그러면 보전해 준다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좀 익숙하지 않은 겁니다. 일반적으로 투자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한테는 이게 가능한 얘기인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른 제도, 부동산이나 뭐 이런 데는 없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 결손금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한테 이상민 의원께서 이게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게 쟁점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죠. 당연히 손실공제는 해줘야 되는 거고요. 제가 올해 1억 을 벌었어요. 그럼 세금 내야겠죠? 그런데 내년에 1억 원은 손해봤어요. 그리고 다음에 또 1억 원을 벌었고 또 다음에 1억 원을 손해봤으면은 저는 사실상 돈을 번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을 번 해만 세금을 내고 손실 난 해는 세금을 안 낸다. 그렇다면은 이것은 합리적인 과세책이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어느 나라든지 이 금투세를 도입한 나라들은 손실 공제를 해주고요. 이 말은 내가 올해 1억 원을 손해 봤다. 그러면은 내년에 1억 원을 벌었다 하더라도 이것을 2월이 돼서 그래 내년에 번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제도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제도입니다. 박수님 5년이면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5년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습니다. 예,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기한이고요. 예. 아니 당연히 그 전산 자료만 이렇게 보관하면 언제든지 이제 손실 난 거 나중에 이익 났을 때 까주면 되니까. 그 미국 뭐 일본 뭐 그다음에 영국 다 무기한이에요. 제한이 없어요. 프랑스만 이제 10년으로 제한이 있는데 5년으로 돼 있는 거 우리만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랄까 조세 당국의 좀 조세 편의를 위해 갖고 지금 이제 만든 것 같은데 이거는 너무 좀 이제 가혹한 이제 법이 아닌가, 이제 규정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제도 시행하면 이상민 의원께서 보시기에는 예측 가능한 문제 제기 어떤 게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만 5년이란 말은 좀 팩트가 아니고요. 그러니까 뭐 미국, 영국은 뭐 영원히 하는 것은 맞아요. 뭐 그것도 당연히 필요하고 일본 같은 경우는 3년이고 스페인은 4년, 뭐 이태리가 5년 정도 그래요. 그래서 뭐 5년 정도 손실공제 해주는 것도 이렇게 유일한 것도 아니고 뭐 글로벌 스탠다드에 크게 반하는 것은 아닌데요. 근데 웬만하면 5년이면 대부분 되는 게 5년 동안 투자를 하다 보면은 한 해 정도는 이득이 나요. 한 해 정도 이득이 나면은 5년 내내 손실을 보신 분들은 주식 투자를 굉장히 이건 좀 이례적인 일인 거고요. 5년 중에 한 해만 이득이 나면은 계속 그래도 손실공제가 넘어가는데요. 근데 저는 박 작가님 말에 동의하는 게 5년이 글로벌 스탠다드에는 뭐 특별히 안 맞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이거를 뭐 10년으로 넘기거나 아니면 영원으로 넘겨도 저는 뭐 그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합의해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드는데요. 이 부작용이 제기되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를 자꾸 제기를 하고 계신데 예측하시는 부작용 어떤 거 있습니까? 제일 큰 게 이제
그 채권 시장이 좀 이제 그 심각하게 좀 위기에 닥치지 않을까. 특히 이제 지금 부동산 좀 PF 쪽에 지금 문제가 되게 많은데 이제 이 그 건설사들이 지금 발행하는 이제 회사채 같은 경우에 이제 기관들이 좀 꺼리기 때문에 그동안은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채권개미라고 부르는 이제 개인 채권 투자자들이 이제 그 기관이 사지 않는 그 기업 건설사 회사채들을 많이 샀어요. 이제 뭐 금리가 한 7% 8%씩 되니까. 근데 이제 이게 금투세가 도입이 되게 되면은 이 자본 차익 부분에 대해 갖고 또 세금이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복잡합니다.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런 쪽에 이제 그 개인들이 건설사 회사채를 이제 꺼리게 되고 그러면은 그거는 이 자금 융통이 안 되니까 이제 이게 건설사들을 포함해서 이제 신용도가 떨어지는 그 기업들이 차안이 안 돼 갖고 이제 회사가 부도가 나고 문을 닫고 거기에 다니는 이제 근로자들은 다 직장을 잃고 이제 관련해서 금융사들도 같이 이제 이 부실 채권을 또 안는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게 커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좀 조심해야 돼. 이거는 네. 좀 이제 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네. 네. 혹시라도 사소해 보이는 일이었는데 그게 시발이 돼서 이렇게 연쇄 효과를 나타내면 경제적인 어떤 측면에서 굉장히 큰 부작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신 것 같은데 이런 부작용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모든 세금에는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죠. 소득세도 굉장히 복잡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 그리고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나의 소득에 다 들어가는데도 우리는 소득세를 냅니다. 부가치세도 부작용이 굉장히 많죠. 물가를 올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가치세를 냅니다. 금투세 당연히 부작용이 있습니다. 모든 세금이 부작용이 있는 것처럼 부작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금투세를 도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부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건데요. 무슨 소리냐면은 금투세는 다른 모든 선진국이 도입을 한 것처럼 우리나라도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됩니다. 10년 뒤일든 5년 뒤일든 언젠가는 도입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내년 1월 1일 날 도입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시장에서는 이 불확정성이 생기는 거예요. 5년 뒤에 금투세가 도입이 될지 10년 뒤에 금투세가 도입이 될지 항상 불안감, 예측 불가능성에서 이 주식 투자 시장이 형성이 되는 건데 주식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악재나 호재가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차라리 악재라도 현실화가 되고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은 주식이 오르는 경험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불확실성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내년도 1월 1일 날 이미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도입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불확실성이 유지가 된다는 것은 특히나 경제적인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도 오히려 손해가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래서 차라리 약간의 부작용을 각오하고서라도 이미 예고되어 있고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차원에서 내년 1월 1일에 시행하는 게 옳다고 시기 자체는 그렇다고 얘기를 이상민 의원께서 하셨는데 박 작가 보시기에는 지금은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 아니다 위험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금투세를 이제 폐지를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면은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제 금투세를 도입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제 여러 가지 현행 세법 체계하고 상충되고 그다음에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지금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다 그 완비된 다음에 그다음에 금투세가 도입된다고 하면 그거는 이제 부작용도 없을 거고 이제 불확실성도 없을 테니까 모든 다른 제도의 부작용을 완전히 제거하고 난 뒤에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가 있을까요? 충분히 지금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사모펀드 세금을 왜 49.5를 22% 깎아줍니까? 일단 시행하고 제도를 정비해 나가는 노력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그건 안 되죠. 지금 너무 많이 보이니까요. 이제 이 제도가 도입됨으로 인한 이제 그 엄청난 폐해가 너무 눈에 많이 보이는데 제가 궁금해하는 예. 이유는 이상민 의원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제기 많았지 않습니까? 조정을 좀 해서 시행을 하자 이러면 동력이 좀 떨어지는 겁니까? 유예를 하면서 고민을 많이 했을 거 아닙니까? 왜 이런 게 수정이 되거나 논의가 안 됐죠 그동안? 뭐 계속 논의는 되고 있었고요. 근데 그 내년 1월 1일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하는 게 뭐 다 고치고 뭐 다음에 시행해도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금투세가 2번 미뤄지는 거거든요. 네. 이미 23년도에 미뤄졌어요. 그리고 25년도에 또 한 번 미뤄지고 그러면은 다 고치고 뭐 한 30년도에 도입한다라고 하면은 2030년도가 됐을 때 시장은 이미 2번씩이나 미뤄졌는데 3번이라고 안 미뤄지겠어? 라고 하면은 이거는 예측 가능성이 이거는 계속
훼손이 될 수밖에 없어요. 2030년에도 과연 이게 도입이 될까 안 될까라고 해서 이번 두 번째 미루면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저는 두 번째는 미루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문제점 몇 가지 저희들이 짚어보고 있는데 문제 제기된 내용들이 이런 게 있습니다. 최근에 제기된 문제 제기 내용 중에 하나는 5천만 원 이상 수익 내는 거대 슈퍼 왕개미들 얘기만이 아니라 개인 투자자들도 조금 힘들어질 수 있다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부양 가족이 주식 투자로 100만 원 이상 벌게 되면 인적공제에서 제외되고 건강보험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진다. 현실적으로 지금 제도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제도라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이 지적을 주로 박 작가님도 했던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고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이상민 위원께 듣는 순서로 하겠습니다. 예, 그 이제 근로자들이 이제 연말정산 받을 때 이제 피부양자 이제 공제를 받는데 이제 그 받을 때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해요. 첫 번째는 이제 나이 요건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소득 요건이 있어야 되는데 이 금융투자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서 그게 이제 소득 요건 100만 원 이상 넘어가면은 그러면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인적공제 150만 원 받는 거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거기서 플러스해서 자녀가 내는 학자금, 병원비, 보험료 이런 이제 추가적인 공제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빠져버리니까 그러면은 결론적으로는 이제 이 법이 통과되게 되면은 이제 지금 우리가 자녀들한테 일찍부터 좀 경제 교육을 하라는 이제 의미로 그 자녀 명의로 주식 계좌 이런 거 많이 만들어 주는데 이제 그런 거 다 없어야 된다는 이제 그런 얘기 되는 겁니다. 시장이 좋아가지고 그 대학생 자녀들 명의로 된 주식 계좌에서 100만 원 이상 수익 나면 연말정산에서 잘못하면 교육비 공제하고 싹 다 빠지는 공제 대상에서 빠져버리게 되면 이 어떻게 보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이신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지금 연말정산 공제를 빠지려면은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이 되면 빠지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수의를 해서 100만 원 소득이 생기면은 연말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근데 어떤 분 아버지는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몇백만 원이 생겨도 현재는 연말공제 대상에서 제외가 되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가 형평성이 없는 거죠. 왜 어떤 노동을 한 아버지는 연말공제에서 제외가 되는데 주식 투자해서 돈을 번 아버지는 연말공제 대상에서 제거되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더 합리적으로 되는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그렇다면 박 작가님 예상하기에 100만 원 기준 계속 가지고 가면 그리고 제도가 시행되면 여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 얼마나 된다고 예상하십니까? 수십만 명 되겠죠. 수십만 명. 예, 최근에 이제 그 2020년 코로나 그때 이제 증시가 막 화랑이 되면서 이제 그때 붐이 불었던 게 실제로 뭐 증권사나 이제 금감원 같은 쪽에서도 많이 이제 그 장려했던 게 자녀 명의로 이제 증권 계좌 만들어주는 어릴 때부터 이제 경제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아마 수십만 명이 다 해당이 될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정책을 우리 자녀들이 일찍부터 주식 투자나 뭐 각종 금융 투자에 이제 하면서 이제 금융 교육을 시키는 게 좋으냐 그런 거 다 때려치우고 예금이나 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좋으냐 하는 거를 우리가 사실은 이제 우리 국민들이 선택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네, 이상민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현실적인 상황으로 잠깐 돌아와서요. 100만 원 넘을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 양도 차익 과세라는 것은요. 어차피 생긴 소득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득이 생겼을 경우에 우리 원칙적으로 이 다른 주식 양도 차익 소득과 다른 근로 소득을 차별 대우를 했던 여태까지가 이상한 거지. 그러니까 그 원칙적인 주장은 저도 10분 알겠습니다. 네. 과세해야 된다는 형평성이 있다는 건 알겠는데. 그럼 국민들과 합의를 해야 되죠. 네. 우리는 소득 중에서 이 근로 소득은 조금 더 강하게 과세를 하고 어떤 주식을 통해서 번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말자라는 현재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안 좋을지 국민들과의 토론을 통해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봐야 될 주제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이상민 위원께 여쭤보고 싶은데 이상민 위원 보시기에는 이거 이대로 시행하면 100만 원 이 기준이 된다면 둘 중에 하나인데요. 내 주식이 안 오르기를 기도하든지 아니면 100만 원 수익 볼 것 같은 우량주 갖고 있는 분들은
자녀 주식 팔고 나갈 가능성 없다고 보십니까? 그건 오해인 거고요. 예를 들어서 마찬가지로 제가 연봉이 오르면 저희 근로소득세는 많이 내요. 그래서 근로소득세를 피하기 위해서 연봉이 오르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거든요. 저 마찬가지로 이 연말공제 때문에 내가 주식이 오르면은 그 내는 세금보다 더 많은 소득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이 오르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 과세 대상 규모가 박 작가님 보시기에는 주식 투자 기본 공제 금액이 5천만 원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니, 이거는 그- 극히 예, 일부라는 예. 주장이 있어요. 예. 근데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예. 일부가 아니고 대상이 많아질 것 같다, 이런 일부가 예상이 아니고 있는데. 지금 이제 그 현실적으로 이제 거의 한 수천만 명이 다 이 금투세에 해당이 되는 게 원천징수라는 거하고 같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제 원천징수는 이제 그 금융기관을 내가 하나 지정을 해서 거기에서 벌어들인 것만 5천만 원 이렇게 받는 혜택이 있는 거고요. 나머지 타 금융기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하나증권을 거래해서 여기서 이제 주식 투자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제가 이제 삼성생명에 이제 변액연금보험 들어갔고 있는데 변액연금보험도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둘 중에 하나증권을 신청을 했으면 삼성생명에서 발생한 변액연금보험에서 나오는 그 금융투자 소득은 5천만 원 이런 거 상관없이 다 세금을 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 걸린다고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이게 이제 제대로 그 5천만 원을 내가 이제 받기를 원한다고 하면 이제 그 원천징수를 하지 말고 지금 이제 미국 그 주식 양도소득세 낼 때 5월달에 우리가 다 신고하면서 내거든요. 자진신고해서. 자진신고해서 내게 처음부터 제대로 그렇게 설계를 했으면 이게 이제 5천만 원 이게 의미가 있는데 지금 5천만 원도 사실 네, 의미가 알겠습니다. 없는 거예요. 자, 이상민 위원님 이런 걱정에 대해서 조정 여지 없습니까? 뭐 세율이라든가 이런 부분. 원천 징수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뭐 테크니컬하게 조정할 여지는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도 이자 배당에 대해서는 원천 징수를 하고 있어요. 일본 같은 경우도 주식 양도 차익에 대해서 원천 징수를 하고 있고요. 근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충분히 조정을 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네, 20에서 작가님과 25% 비슷한 여기에서 상황이죠. 이렇게 올라가면 두 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사실은 세금 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당위니까 내야 한다는 것 때문에 내지만 근데 0에서 25에서 어이 뭐야 이런 생각이 당연히 들 텐데요. 좀 세율을 단계적으로 조정하는 건 안 같은 거는 생각해 보신 적이 없으신가요? 미국 같은 경우는 1년 이내 단기 투자 같은 경우는 아예 20%이 저세율이 아니라 종합과세가 돼서 최고 세율의 과세가 돼요. 워런 버핏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나의 세율보다 내 비서세율이 더 낮다. 왜냐면은 워런 버핏의 대부분의 소득은 이 근로소득이 아니라 이 배당소득이잖아요. 그래서 워런 버핏은 너무 이렇게 배당소득에 대해서 세율이 근로소득보다 낮은 것은 이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말을 했는데 지금도 뭐 25%가 이 근로소득 세율보다는 고소득 기준으로는 굉장히 낮은 세율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차라리 저는 낮다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워렌 버핏이니까 그러지 않을까 싶긴 한데요. 자, 금투세 이게 한 차례 유예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찬반이고 제 생각으로는 두 분이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진행 과정을 봐도 원점 재검토하거나 법안을 시행하거나 간에 또 걱정이 되는 내용으로 사람들이 걱정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장기 투자 안 할 거야. 이렇게 되면 길게 가져갈 수 있겠느냐 이런 걱정을 하는데 장기 투자 유인책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장기 투자 유인책이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박 작가님? 장기 투자를 이제 그 해야 이제 기업하고 내가 동의해서 같이 이제 성장하는 이제 그런 형태가 되고 그게 이제 건전한 투자 문화니까요. 그거는 뭐 저 미국이나 뭐 선진국에서도 다 있는 제도고 우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부동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라 그래서 이제 오래 보유하신 분들은 이거는 투기가 아니고 우리는 좀 뭐 다른 좀 개념으로 해서 이제 좀 많이 할인해 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그 제도가 들어갔어야 되는데 처음에 이게 왜 안 들어갔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왜 이 장기 투자를 좀 이렇게 권장하고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유인할 수 있는 유인책이 이 현재 법안에는 없다고 지적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전 뭐 동의합니다. 박 작가님처럼 장기 투자 유인책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시행하면서 이게 한 몇 년 뒤가 되면 이제 장기 투자자가 생기잖아요. 장기 투자자가 생기면은 저는 나름대로 장기 투자 유인책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단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징벌적으로 고세율에 적용합니다. 뭐 우리나라도 이 단기 투자에 대해서 더 고세율을 적용하는 방법도 있고 알겠습니다. 장기 투자에 대해서 좀 더 유인책을 적용하는 거 저는 다 바람직하다고 네. 봅니다. 아마 오늘 밤을 새도 이 문제는 확대되면은
너무나 많은 얘기들을 나눠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토론은 이제 마무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 1분씩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못하신 말씀 1분씩 하시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하실까요? 박 작가님. 예. 저기 상하이 앞바다에서 이제 나비가 날개짓을 하면 그게 이제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이제 그 허리케인이 된다 하는 게 그 유명한 나비 효과거든요. 그 나비 효과가 발생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이 복잡계이기 때문에 우리 이 경제 체계가 그 전형적인 복잡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세법 사소한 거 하나만 잘못 건드려도 이게 이제 경제에서는 엄청난 파급 효과를 좀 불러일으킬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되게 신중하게 다뤄야 되는데 이 금투세의 문제가 그런 신중함이 많이 부족했었다는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 신중함을 제고하기 위해서 이제 오늘 이런 자리 같은 이제 다양한 토론 자리가 좀 많이 앞으로 이제 열렸으면 좀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네. 있습니다. 예. 이상민 위원님. 미래 주식을 예측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렇지만 과거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돼요. 과거 경험이 어땠냐면은 우리나라는 주식 양도 차익이 계속 없었고 계속 주식이 이렇게 박스피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주식 양도 차익이 도입된 지 굉장히 오래됐고요. 미국 주식은 지금 사상 최대값을 하고 있죠. 제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시장의 불확정성입니다.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내년 1월 1일 날 되지 않으면은 대체 언제 주식 양도 차익 과세가 될지 항상 시장은 불안감에 평생 시달릴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 불확정성을 빨리 해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작가,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두 분 모시고 정말 뜨거운 감자 금투세 찬반 논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좋은 말씀 주신 두 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